이전 영상에서 알파가 대수적 수라는 것은 적당한 n개의 유리수가 있어서 이 식을 만족하는 수라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또는 이렇게 d0부터 dn까지 적당한 n 플러스 1개의 유리수가 있어서 이 식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식 양변을 d0로 나누어 주면 위의 필요 충분 조건과 같은 형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d0부터 dn까지는 어떤 유리수이므로 각 개수를 분수 형태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양변에 a0부터 an까지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면 이런 식이 되어 이 0부터 이 n이 정수가 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수적 수의 또 다른 필요 충분 조건은 이 0부터 이 n까지 적당한 n 플러스 1개의 정수가 있어서 이 식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알파가 대수적 수라는 것은 알파가 정수 개수를 갖는 다항식의 근이 됨을 의미합니다. 한편 대수적 정수 같은 경우 C1부터 Cn까지 적당한 n개의 정수가 있어서 이 식을 만족하는 것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알파의 n승에 대한 개수가 1로 제한되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A를 대수적 수의 집합이라고 하면 이는 정수계수 다항식의 근들을 모두 모은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모든 유리수는 대수적 수임을 보였었고 허수인 I 또한 대수적 수임을 보였습니다. 정수 n에 대하여 루트 n 또한 대수적 수임을 보였고 대수적 수가 덧셈과 곱셈에 대하여 닫혀 있음을 보였으므로 이러한 수 또한 대수적 수의 집합에 속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복소수 집합 C에 대하여 대수적 수의 집합은 적어도 C에 포함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이 같은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수 집합에 대하여 이 둘의 관계가 정확히 어떨지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은 허수인 I가 대수적 수이고 I는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수적 수의 집합과 실수 집합의 관계는 이런 형태이거나 이런 형태일 것입니다. 대수적 수의 집합이 허수를 포함하는 이상 이런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수적 수의 범위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집합의 크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A와 B라는 두 집합이 있다고 했을 때 두 집합의 크기를 비교해 봅시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A라는 집합의 크기는 3이고 B라는 집합의 크기는 2이므로 집합의 크기에 해당하는 두 자연수 중 3이 더 커서 A 집합의 크기가 B 집합의 크기보다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합 O가 양의 홀수로서 이렇게 무한한 개수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 집합 E가 양의 짝수로서 마찬가지로 무한집합이라고 합시다. 두 집합의 크기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만약 5에서 2로 가는 적당한 함수 f가 있어서 f가 전단사 즉 1대1 대응 함수라면 집합 5와 집합 2의 크기는 같은 것으로 봅니다. fx를 x 플러스 1로 정의해 봅시다. 그러면 짝수 집합의 임의의 원소 2에 대하여 2-1은 홀수 집합에 속하고 f의 2-1은 해당 짝수를 가리키므로 f는 짝수 집합의 원소를 빠짐없이 가리키는 전사 함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x와 y가 서로 다른 수라고 할 때 양변에 1을 더해도 서로 다름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양변의 각 결과는 fx와 fy에 해당하므로 함수의 각 출력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f는 단사함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f는 5에서 2로 가는 전단사 함수가 되어 두 집합의 크기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의 홀수 집합 5와 자연수의 집합 n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자연수라 함은 양의 정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5는 분명 n에 포함되지만 같지는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fn을 2n-1로 정의하면 두 집합 사이에 이런 1대1 대응이 성립하여 f는 n에서 5로 가는 전단사 함수가 됩니다. 따라서 두 집합의 크기는 같습니다. 이처럼 A가 어떤 집합일 때 A와 같지 않은 부분집합 B가 있어서 해당 부분집합의 크기가 A의 크기와 같아질 수 있는데 이는 A가 무한집합일 때만 나타날 수 있는 독특한 성질입니다.
A와 B가 이런 두 집합이라고 할 때 두 집합의 원소를 하나씩 취해서 이렇게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로 순서쌍을 만들어 집합을 구성한 것을 A와 B의 곱집합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집합이 유한집합일 경우 A와 B의 곱집합의 크기는 두 집합의 크기의 곱과 같습니다. 그런데 S와 T가 무한집합으로서 S의 크기가 자연수 집합의 크기와 같고 T의 크기 또한 자연수 집합의 크기와 같다고 합시다. 그러면 S와 T의 곱집합의 크기도 자연수 집합의 크기와 같습니다. 증명해 봅시다. S의 크기가 자연수 집합의 크기와 같으므로 이렇게 S의 각 원소마다 자연수를 붙여서 나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 T 또한 그 원소를 같은 방식으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S와 T의 곱집합의 원소들을 이런 식으로 나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줄에는 순서쌍의 첫째 원소가 S1인 것들을 모두 나열하고 둘째 줄에는 순서쌍의 첫째 원소가 S2인 것들을 모두 나열하는 식입니다. 이제 순서쌍 S1, T1을 자연수 1과 대응시키고 이후에 S1, T2 순서쌍을 선택하고 대각선으로 내려간 다음 행으로 진행하고 다시 대각선으로 올라간 다음 열로 진행하고 다시 대각선으로 내려간 다음 행으로 진행하고 이처럼 다시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원소들을 선택해 나갑니다. 이 선택 방식에 따라서 각 원소에 선택받은 순서에 해당하는 자연수를 대응시킵니다. 이 대응 방식에 따르면 임의의 어떤 원소 SMTN도 배제되지 않고 유일한 어떤 자연수 K와 대응될 수 있고 S와 T의 곱집합을 이루는 순서쌍의 수가 무한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반대로 어떤 자연수 K라도 적당한 순서쌍과 대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와 T의 곱집합의 크기와 자연수 집합의 크기는 같습니다. A의 크기와 B의 크기가 자연수 집합의 크기와 같을 때 A와 B의 곱집합의 크기 또한 자연수 집합의 크기와 같음을 보였습니다. A와 B의 곱집합을 D라고 표현하고 또 다른 어떤 집합 C의 크기가 자연수 집합과 같다고 하면 D와 C의 곱집합의 크기 또한 앞선 사실에 의해서 자연수 집합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D는 A와 B의 곱집합이므로 A와 B와 C의 곱집합은 자연수 집합의 크기와 같습니다. 여기서 3개 집합의 곱집합은 3개 집합에서 원소 하나씩을 뽑아 3개의 원소의 순서쌍으로 구성한 집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A1부터 AN까지 n개의 집합에 대하여 각 집합의 크기가 자연수 집합과 같거나 그 이하이고 이들 중 적어도 어떤 한 집합 AK가 있어서 그 집합의 크기가 자연수 집합의 크기와 같으면 이들 n개 곱집합의 크기는 자연수 집합의 크기와 같습니다.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집합 AN이 있어서 AN의 크기가 자연수 집합의 크기 이하라고 합시다. 다시 말해 AN은 유한집합이거나 자연수 집합과 크기가 같은 무한집합입니다. 그러면 A1, A2, A3와 같이 각 자연수에 대응되는 집합이 있어서 각 집합의 원소에 이와 같이 자연수를 붙여서 나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AMN은 집합 AM의 n번째 원소를 뜻합니다. 이제 원소들을 이와 같이 배치시키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들의 합집합의 모든 원소들을 빠짐없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A12를 자연수 1에 대응시키고 이후 원소들을 이와 같은 순서로 선택하면서 선택한 순서에 따라서 자연수를 대응시켜 줍니다. 단 먼저 선택된 원소와 중복된 원소가 나타날 경우에는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일부 집합이 유한집합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A1이 유한집합이라 이쪽 부분의 원소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 역시 선택의 과정에서 무시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이 대응 규칙에 따라 자연수와 주어진 합집합의 원소들의 1대1 대응이 성립하므로 이 합집합의 크기는 자연수 집합의 크기와 같습니다. 대수적 수의 집합은 정수계수 다항식의 근을 모두 모은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PK를 K차 정수계수 다항식의 집합이라 합시다. 예를 들어 P2는 이런 다항식을 모은 것으로서 A0,
A1, A2는 정수입니다. 임의의 자연수 K에 대하여 PK의 원소 P는 이런 다항식이므로 K 플러스 1개의 정수로 유일하게 특정됩니다. 따라서 집합 PK의 크기는 이러한 K 플러스 1개 정수의 순서쌍을 모은 집합과 크기가 같은데 이 집합은 곧 K 플러스 1개의 정수 집합의 곱집합과 같고 정수 집합의 크기가 자연수 집합과 같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자연수 집합의 크기와 같습니다. Q1, Q2, Q3와 같이 pK의 원소들을 가리킬 때 임의의 원소 Qn은 K차 다항식이므로 최대 K개의 근을 갖습니다. 이제 QMn을 다항식 QM의 n번째 근이라 하면 K차 다항식의 근들을 이렇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Q12를 자연수 1에 대응시키고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서 각 원소들을 자연수와 1대1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QMn을 모두 모은 집합은 K차 다항식의 근을 모두 모은 집합과 같고 이들의 크기는 앞선 자연수와의 대응 방법에 따라 자연수 집합의 크기와 같습니다. 임의의 자연수 K에 대하여 K차 다항식의 근을 모은 집합을 RK라 하면 RK의 크기는 자연수 집합의 크기와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대수적 수의 집합은 모든 자연수 K에 대하여 K차 다항식의 근을 모두 합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증명한 바에 따르면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집합 AN의 크기가 자연수 집합과 같으면 이들을 모두 합친 집합의 크기는 자연수 집합의 크기와 같습니다. 따라서 대수적 수의 집합의 크기는 자연수 집합의 크기와 같습니다. 대수적 수와 실수 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런 관계일지 알기 위해서 이제 실수 집합의 크기가 어떨지 생각해 봅시다. 자연수는 분명 실수의 부분 집합입니다. 따라서 실수 집합의 크기는 자연수 집합의 크기보다 같거나 클 것입니다. 집합 B를 0과 1 사이의 개구간이라고 합시다. 이는 0보다 크면서 1보다 작은 실수 X를 모두 모은 것입니다. 이 집합은 실수의 부분 집합입니다. 임의의 B의 원소 X는 0.x1 x2, x3와 같이 소수점 뒤에 무한하게 수가 따라오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0.0123은 0.0123 뒤에 0이 무한히 따라오는 것으로 3분의 1은 소수점 뒤에 3이 무한히 따라오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정하기를 f라는 함수가 있어서 자연수에서 b로의 전단사 함수라고 해봅시다. 이런 함수가 있다면 두 집합의 크기는 같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f의 자연수 1을 입력한 결과는 b의 원소로서 이런 꼴의 실수로 쓸 수 있을 것이고 자연수 2에 대한 결과는 이런 꼴의 실수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자연수에 대한 대응 결과를 표현하기로 했을 때yn을 xnn이 0이면 1이 되고 xnn이 0이 아니면 0이 되도록 정의합시다. 그리고 y를 0.y1, y2, y3와 같은 꼴의 실수로 정의합시다. y1, y2, y3 각각은 0 또는 1인 수이므로 y는 예를 들어 이런 실수일 것입니다. 이렇게 실수 y를 정의하면 y는 b의 원소가 되는데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은 y와 같을 수 없습니다. 만약 fn이 y와 같다고 한다면 fn은 b의 원소로서 0. xn1, xn2, xn3과 같이 소수점 뒤로 계속 수가 나오다가 중간에 xnn 또한 나오고 그 뒤로 어떤 수가 계속 진행되는 형태의 실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y는 이런 꼴의 실수이고 중간에 yn이 나올 텐데 y가 fn과 같으려면 적어도 소수점 아래 n번째 수가 서로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yn이 정의된 방식에 의해서 두 수는 같을 수 없으므로 이는 모순입니다. 따라서 자연수 집합과 b 사이에 전단사 함수에 의한 대응 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정은 거짓이므로 집합 b와 자연수 집합의 크기는 다릅니다. 한편 집합 c를 0.1, 0.01, 0.001과 같은 꼴의 원소들을 모두 모은 집합이라고 한다면 이는 분명 b의 부분 집합이고 자연수와 이렇게 대응시켜주는 함수를 생각하면 이는 c에서 자연수로의 1대1 대응이 되어 b의 부분
부분집합인 C와 자연수 집합의 크기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조합하면 집합 B의 크기는 자연수 집합의 크기보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B는 실수의 부분집합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실수 집합의 크기는 자연수 집합의 크기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대수적 수 집합의 크기는 자연수 집합의 크기와 같고 실수 집합의 크기보다는 작습니다. 하지만 실수 집합에 속하지 않은 i가 대수적 수 집합에 속하므로 복소수라는 전체 집합 내에서 대수적 수와 실수 집합의 포함 관계는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수적 수가 아닌 수들을 통틀어 초월수라고 부릅니다. 대수적 수는 정수계수 다항식의 근이 될 수 있는 수입니다. 따라서 초월수는 어떤 정수의 조합으로도 이런 다항식의 근이 될 수 없는 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오일러의 수 2의 a승에서 a가 0이 아닌 대수적 수인 경우, 그리고 파이와 같은 수들은 초월수입니다. 그리고 2와 루트 2는 대수적 수이지만 2의 루트 2승은 초월수입니다. 초월수는 무한히 많이 존재하지만 어떤 수가 초월수라는 것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2가 초월수임을 보이는 증명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f가 어떤 다항함수라 할 때 라지 fx를 정의하기를 i가 0부터 무한대까지 증가하면서 f를 i번 미분한 함수에 x를 대입한 것을 모두 합하는 함수로 정의합시다. 시그마를 전개하면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라지 fx를 미분하면 이런 형태가 될 것이므로 둘의 차는 fx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양변에 2의 마이너스 x승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 좌변을 분배하면 이렇게 됩니다. 좌변을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부분은 2의 마이너스 x승과 라지 fx의 곱을 미분한 형태와 같다는 점을 생각합시다. 이렇게 미분이 들어간 식을 적용하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이런 관계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양변에 0부터 x까지의 적분을 적용하면 좌변은 적분에 의해 미분이 상쇄되어 바로 구간에 대한 대입연산을 수행하면 되고, 우변은 이와 같은 적분식이 됩니다. 좌변을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순서를 바꿔주면 이렇게 됩니다. 양변에 2의 x승을 곱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앞에서 이 등식을 유도하였는데 f는 다항함수이고 라지 fx는 이렇게 정의된 상태입니다. 이제 n을 양의 정수라 하고 p를 n보다 큰 소수라 하고 다항함수 fx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x의 범위를 이와 같이 제한했을 때 fx의 절대값의 범위를 생각해 봅시다. fx의 분자에서 이러한 형태의 인수가 n개 존재하고 x의 상한이 n이므로 fx의 절대값은 이것보다 작거나 같을 것입니다. 분자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므로 n을 고정하고 p를 무한대로 보내면 분모의 팩토리얼의 증가속도가 분자보다 더 빠르므로 fx의 절대값은 0으로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위 식의 절대값을 생각하면 위 등식에 따라 이 식의 절대값과 같을 것이고, p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적분 내의 이 부분이 0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p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식의 절대값 전체가 0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n이 양의 정수이고 p가 n보다 큰 소수, 그리고 x의 범위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을 때 fx가 이렇게 정의된 상태입니다. ax를 이렇게 정의하고 bx를 이렇게 정의하면 fx는 ax와 bx의 곱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f를 한 번 미분한 것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f를 두 번 미분한 것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f가 두 함수의 곱일 때 이를 k번 미분한 결과는 이항 정리와 유사하게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a를 i번 미분한 것에 x를 대입하는 부분에서 i를 p-1이라 하면 a를 i번 미분한 것에 0을 대입한 것은 이 식을 p-1번 미분하여 x에 0을 대입한 것과 같은데, 계산하면 x는 소거되고 결과가 1이 됩니다. 한편 i가 p-1이 아닌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 식을 생각했을 때 i가 p-1보다 크면 미분에 의해서 식이 소거되어 결과가 0이 될 것입니다. i가 p-1보다 작으면
식의 분자에 x가 소거되지 않고 남아서 x에 0을 대입하면 이 역시 결과가 0이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a를 i번 미분한 것에 0을 대입하면 i가 p-1인 경우에는 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이 됩니다. 이제 라지 f의 0이 어떤 값이 될지 생각해 봅시다. 이는 라지 f의 정의에 따라 이와 같고 곱의 미분에 대한 전개를 적용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a의 i번 미분의 0은 i가 p-1일 때만 1이고 나머지 경우에는 0이 되므로 이렇게 두 번째 시그마의 변수가 p-1일 대로 한정해도 결과가 같습니다. 첫 번째 시그마의 변수인 k의 시작 위치도 0에서 p-1로 변했는데 이는 k가 p-1보다 작을 때는 두 번째 시그마의 변수가 p-1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서 무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1이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라지 f의 0에 대해 이런 식이 유도됩니다. 시그마를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bx가 이런 형태의 식이었음을 기억합시다. b0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p는 소수인데 n보다 큰 소수임을 고려하면 이들 인수들 사이에 p가 존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b0은 p의 배수가 아닌 어떤 정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위 식의 첫 번째 항을 보면 먼저 앞의 개수는 1이 될 것이므로 이는 b0과 같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이는 p의 배수가 아닌 어떤 정수가 됩니다. b0이 p의 배수가 아님을 이렇게 표기하겠습니다. 한편 b를 한 번 미분한 결과는 곱의 미분 공식에 의해서 첫 번째 인수에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취하고 거기에 더해서 두 번째 인수에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취하는 식으로 n개의 항을 더할 텐데 각 인수의 미분 결과에서 이렇게 p가 내려올 것입니다. 따라서 b의 미분의 0은 p의 배수가 될 것이고 연쇄적으로 b의 두 번 미분의 0, b의 세 번 미분의 0 등이 모두 p의 배수가 될 것입니다. i가 np보다 클 때 b의 i번 미분의 0은 0으로 소거됩니다. 따라서 위 식에서 남은 항들을 모두 합치면 p의 배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라지 f의 0은 b0 플러스 pi이고 여기서 i는 어떤 정수가 됩니다. 이는 p의 배수에 p의 배수가 아닌 정수를 더한 꼴이므로 결과적으로 라지 f의 0은 p의 배수가 아니게 됩니다. 라지 f0이 p의 배수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제 fx에 대하여 k가 이 범위 안에 있을 때 cx와 dx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둘을 곱하면 이 두 부분이 상쇄되므로 fx는 cx와 dx의 곱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c의 i번 미분의 k는 이 식의 i번 미분에 x의 k를 대입하므로 i가 p보다 크면 분자가 미분에 의해 소거되어 0이 될 것이고 i가 p보다 작으면 x에 k가 대입되어 분자가 0이 되어 전체 식의 결과가 0이 될 것입니다. 한편 i가 p와 같으면 분자가 p 팩토리얼이 되어 분모로 나누어주면 전체 식의 결과가 p가 될 것입니다. 이제 라지 fk가 어떤 값이 될지 생각해 봅시다. 이는 라지 f의 정의에 의해 이와 같고 fx는 cx dx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제 곱의 미분에 의한 전개에 따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값이 0 또는 p가 됨을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k의 범위가 이와 같을 때 라지 fk는 p의 배수가 됩니다. 이제 2가 대수적 수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C0부터 Cn까지 적당한 정수가 있어서 이를 만족할 것인데 C0가 0이 아닌 표현을 고르도록 합시다. 만약 C0가 0이고 어떤 수 K에 대하여 CK가 0이 아니라고 하면 이처럼 전체 식을 2의 K승으로 묶은 다음 양변을 2의 K승으로 나누어 주면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 P를 C0의 절대값보다 큰 소수로 잡도록 합니다. 그러면 C0는 P의 배수가 아니게 됩니다. 이제 이 절대값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시그마 내부에 나타날 라지 F0은 P의 배수가 아님을 앞에서 보였습니다. C0 또한 P의 배수가 아니므로 둘을 곱해도 P의 배수가 아닐 것입니다. 반면 나머지 나타나는 C1, 라지 F1, C2, 라지 F2와 같은 항들은 모두 P의 배수가 됩니다. 앞에서 K가 이 범위일 때 라지 FK가 P의 배수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모두 시그마에 의해서 합쳐졌을 때 0으로 상쇄되지 않을 것이고 여기에 절대값을 씌웠으므로 1 이상의 정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은 이것과도 같은데 최초의 가정에 따라 이 부분이 0으로 무시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CK로 묶어서 두 시그마 기호를 하나로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절대값에 대한 삼각 부등식에 따라 이 대소관계가 성립하고 C0부터 Cn의 절대값 중 최대값을 m이라고 표기하면 이런 대소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경우 p가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수렴한다고 초기에 증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1 이상의 정수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따라서 2가 대수적 수라는 가정은 거짓이 되어 2는 초월수라는 사실이 증명됩니다.